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혜린입니다. 보험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인 경제 제도다라는 말이 있죠.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보험. 이 특징을 잘만 활용한다면 보험만큼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금융상품도 없을 텐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돈을 주고 가입하려 해도 가입이 어려운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암보험 얘기인데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첫 순서는 지혜로운 암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인 뉴스로 출발할게요. 네, 암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전해주시기 위해 서울경제신문 서정명 기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 네. 때문에 암보험 꼭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가입이 어려워진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 암보험은 나중에 고객이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점차 이 암보험 판매를 줄이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보험사들은 단일 암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특약 형태로 이 암보험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보험사들은 이미 2004년부터 이 암보험 판매를 중단했고요. 중소형 보험사에서만 몇 개의 암보험을 판매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암보험의 경우에 이 보험료가 비싸고 중복 가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암보험을 단일 상품으로 판매하는 이 보험사를 찾아서 이 상품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현재 판매가 줄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입하시길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암보험을 가입하는 특별한 요령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하루라도 빨리 젊은 시절에 이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보험사들이 암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료를 높여서 이 수익성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사들은 이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04년 같은 경우에는 이 암으로 걸렸을 때 그 진단금이 1억 원을 넘었지만 지금은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그만큼 절반가량 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이 보험료 체계는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같은 금액을 내지만 향후에 이 정액제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암보험은 정액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동시에 늦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 말을 종합을 해본다면 현재 정액제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 당국은 이 암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액제가 아니라 이 보험기간 일지라도 점차 외부 사정이 변경이 되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한을 보험사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큼 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있고 보장 내용도 축소될 뿐 아니라 심지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상품 구조까지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암보험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떤 보험사들이 어떤 종류의 암보험들을 취급을 하고 있나요? 주로 중소형사들이 이 차별화된 암보험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신한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신한콜 하나로 암보험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이 백혈병이나 골수암 등 고해감 진단 시 1억 원을 보장하고요. 그 이외에 일반암 진단 시에는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일반 암보험의 경우에 암 진단 시에만 이 보험료 납입 의무가 면제되었지만은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암뿐만이 아니라 이 3대 질병 또는 50% 이상 상해 진단 시에도 이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양생명도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호천사 홈케어 암보험이 그것입니다. 이 실질적인 이 보장을 해주는 암 전용 보험인데요. 일반 암 진단 시에는 최대 5천만 원의 이 진단금을 지급하고 이 백혈병이나 골수암 같은 이 고해감 이 진단 시에는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이 상품은 일반 암 이외에 그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등의 이 치료비를 세분화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보장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암보험 상품 소개까지 들어봤는데요. 자신에게 꼭 맞는 암보험 상품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 시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암보험 가입할 때는 이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암에 걸릴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 60세보다는 70세, 70세보다는 80세 이렇게 보장 기간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이 보험료가 비싸지는 이 단점이 있지만 암보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이 사망 보장보다는 진료비나 치료비 지원에 대한 이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암보험 이외에 또 다른 질병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실손형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보험은 가능한 한 빨리 젊은 시절에 하나쯤은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가입 후 90일 이전에 암이 발생할 경우 보상이 안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꼭 필요한 보험이지만 반대로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 암보험, 아직 암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관련 상품들 꼼꼼히 따져보신 뒤에 얼른 가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명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새로운 대체 투자로 떠오르고 있는 미술 재테크의 지름길을 알려드립니다. 미술 투자를 하기 위해선 그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그러자면 지역 곳곳의 전시회를 찾아가야 할 텐데 각 지역마다 특구를 형성한 미술거리의 특징을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미술 재테크 앞으로 5회에 걸쳐서 갤러리 특구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 갤러리 특구는 바로 인사동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미술재테크의 최은정입니다. 옷 사러 나서는 분들은 동대문을 많이 찾고 또 귀금속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종로에 가듯이 한 아이템을 대표하는 지역 특구들이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요. 화랑에도 특구가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미술 투자의 해법 갤러리 특구, 오늘 그 첫 번째 장소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모든 소모품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발달한 이른바 특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술시장에도 특구가 있을까요? 갤러리 특구 제1탄, 전통거리, 문화의 거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로 인사동인데요. 안국역 6번 출구를 시작으로 낙원상가로 이어지는 거리에 수십 개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화랑들이 밀집돼 있어서 미술 투자자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인사동은 전통문화의 거리답게 우리 고유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오랜 역사를 지닌 화랑들이 먼저 눈에 띕니다. 나무, 숲, 강 등을 그린 흑백 모노톤의 절제된 화면. 한 폭의 수묵화와 같은 고즈넉한 동양적 감흥을 자아내죠. 거리 곳곳의 화랑에서는 이런 동양적인 화풍의 작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인사동 특유의 분위기와 잘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여유를 선사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의 전통을 알리는 문화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30여 년의 역사와 함께해온 화랑들은 지역 전통성을 반영하려는 문화적 책임감 역시 크다고 하는데요. 원로 작가나 중견 작가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통해 전통성을 살리고 미술제나 다채로운 기획 전시를 통해 보다 특색 있는 갤러리 특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술시장 발전을 위해서 갤러리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우선 미술 대중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재미있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하고요. 또 유능하고 참신한 역량의 작가들을 발굴해서 해외 등지로 많이 보내는 일,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동의 전통을 지키는 화랑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외로까지 활발하게 발을 넓혀가고 있는 화랑들을 만나봤는데요.
전시에 참여한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전체 작품을 백호의 대작으로 통일해 우리나라 모노크롬 회화의 단아한 감동을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랑에선 가능성 있는 해외 시장을 겨냥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는데요. 중화권을 바탕으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아울러 중국 작가들의 작품도 기획 전시에서 눈길을 끌고 있었습니다. 모순적인 사회를 풍자하는 작품부터 중국 고전에 대한 향수까지 현대적으로 재평가한 중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네, 해외 작가 작품들의 전시 목적과 또 최근 들어 중국 작가 작품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현대미술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그 세계적인 금융위기라든가 전반적인 그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위축이 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 현대미술은 아시아의 현대미술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블루칩 작가 이외에도 새로운 신조류를 만들 수 있는 큰 그런 그라운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현대미술은 앞으로도 조금 긴 안목에서 그것이 투자의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미술 작품 위주의 전시를 진행하는 사진 전문 화랑을 찾아갔는데요. 미술의 거리 인사동은 최근에는 사진의 영역으로 넓혀 좀 더 다양화하기도 하고 또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화랑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나요? 최근에는 화랑이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도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빛의 예술로 펼쳐지는 작품 세계. 좀 더 쉽고 사실적인 사진 예술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까지 폭넓게 수용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네요. 또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이색 화랑도 있었고요. 화랑이 밀집한 거리 인근에는 오고 가다 가볍게 들어가 볼 수 있는 곳, 각종 전시와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인사동 갤러리 특구의 재미까지 선사하는 공간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미술과 우리 고유 문화가 어우러진 곳,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전통적인 특색을 갖춘 화랑들을 둘러보고 싶으시다면 이곳 인사동 나들이를 추천합니다. 네, 한 지역만 제대로 알아도 체계적인 미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게요. 조상인 기자, 최은정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치 다양한 경제 특구가 있듯이 미술에도 갤러리 특구라는 것이 형성이 돼 있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갤러리가 한 장소에 모여 있게 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가요? 유사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지적 이익을 얻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옷을 사기 위해 동대문을 가고 금은방을 찾아서 종로로 가는 것처럼 그림을 고를 때도 꼭 가봐야 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갤러리들이 모여 있는 미술 특구인데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화랑 수는 400개가 넘지만 추산될 뿐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화랑들은 집계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는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한 화랑을 회원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회원사가 2008년 11월 현재 144개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이 중 100개 이상이 서울에 모여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대부분이 인사동과 사간동, 평창동 같은 강북 지역과 청담동, 신사동의 강남 지역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술품 애호가이자 투자자로서 미술계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하시는 시청자들이라면 갤러리 밀집 지역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 화랑은 지역별로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구매자들은 의도와 취향에 따라서 적정한 작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구를 알아두면은 동선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작품을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인사동이라고 하면은 뭐 문화 예술의 거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인사동에는 왠지 고미술 작품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100여 개 화랑과 골통품 가게가 모여있는 인사동길은 서울에서도 갤러리가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인사동만의 정취가 있는 곳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미술품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양화의 묵향과 서양화의 오일 냄새가 공존하고
전통찻집과 커피가게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큰 길이 사선으로 길게 뻗어 한 집 건너 하나꼴로 화랑을 만날 수 있는데요. 1924년에 문을 열어 전통 공예품과 도자기를 전시하는 통인가게를 비롯해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골동품점과 표구점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를 전후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상업화랑들이 대거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수십 년 이상 인사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층마다 다양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 복합문화공간도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사동에서는 원하는 미술품을 둘러보면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까지 향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인사동에 가면은 뭐 엿이라든가 탈육과 같은 우리 전통의 그 주전부리도 맛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도 반드시 들르고 가는 그런 필수 관광 코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의 전통성을 많이 반영한 갤러리가 많이 있겠군요. 네, 인사동은 특히 우리 고유의 특성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습니다. 그 갤러리의 내부와 외부 분위기부터 동양화 작품들까지 전통적인 색채를 자아내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인사동 거리와 아주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작품들뿐만이 아니라 서양화, 조각, 설치 작품에 이르기까지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다양한 작품들로 미술의 무한한 장르와 미술 발전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타 2피다 이런 말 하지만 인사동에 가면 1타 여러 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통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동인데 아까 앞서서 우리 조상인 기자가 1970년대 전후에서 세워진 화랑도 여럿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화랑들이 있습니까? 네, 이미 30년 이상 운영되어 온 화랑들은 특히 한국적 전통성을 지키면서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미술 작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인사동의 터줏대감 격인 선화랑은 1977년 개관해 한국 미술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오늘날 국내 미술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화가들이라면 한 번쯤 이곳에서 전시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 선화랑에서 열린 전시 중에서는 서정태, 임효 화백이 한국화 기법으로 세련된 감각의 현대화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부부 조각가 권치규, 김경민 씨의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국제 아트페어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전통성을 지키면서도 국제적 트렌드에도 뒤지지 않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선화랑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선미술상, 지금 그 수상작들이 미술계에서도 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요? 네, 선화랑에서는 전시뿐만이 아니라 미술 인재 발굴과 후원을 위한 선미술상을 198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45세 미만의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서양화, 한국화, 조각 3개 부문에서 시상을 합니다. 수상자들은 유망 작가 발굴에 탁월한 선화랑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지원을 동시에 얻게 되는 셈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도 작가의 경우는 2006년 선화랑 선미술상 수상자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대형 화랑의 전속 작가로 일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죠. 네, 어떤 그 단순한 전시의 역할을 넘어서 한국 미술의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작가를 직접 발굴하고 또 육성까지 하고 있는 선화랑. 작년에 이미 그 30주년 기념 전시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아주 유서 깊은 화랑이 또 이웃하고 있다면서요? 네, 1964년에 표구 전문, 고밀술 전문으로 시작한 동산방이 그로부터 10년 뒤 지금의 동산방 화랑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곳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간직한 작품들이 특히 강세를 보입니다. 전통적인 화조도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모란꽃 화가 김근중 화백의 전시가 올 봄에 열렸습니다. 산수화를 기발하게 해석하되 필법과 준법은 전통성을 고스란히 지켜낸 박병춘 화백의 전시도 최근 열렸습니다. 지금은 숲이나 강, 나무나 정자를 판화에 담아낸 강승희 씨의 전시가 한창인데요. 동판에 부식시켜 표현한 작품들은 마치 수묵화를 보는 듯 흑백의 절제와 여백의 미가 돋보입니다. 또 인근에는 1980년 대림화랑으로 시작해 2003년에 이름을 바꾼 갤러리 우림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대형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화의 전통성을 지켜가면서 유망한 근현대 작가 발굴에 힘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 화랑은 공통적으로 탄탄한 애호가층을 폭넓은 연령대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화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동이 최초의 화랑 발상지로서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 미술의 정체성이 굳이 뭐 한국화, 동양화 이런 전통화에 국한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미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활동폭을 넓혀가게끔 지원하는 것이 화랑의 또 하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갤러리 아트사이드의 예를 보면은 중국과의 교류에 특히 적극적입니다. 아트사이드는 일찌감치 베이징 미술특구 798 지역에 분점을 냈고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현지에서 아틀리에를 운영하며 한국 작가를 현지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사기로 물감을 짜서 그림을 그리는 윤종석 씨 그리고 한효석 작가는 현지에서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아트사이드는 외민진, 정판쯔, 리진 같은 대표급 중국 작가 14명의 저작권을 확보해 아트오팔이라는 아트 상품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 이미지를 담은 다양한 생활용품을 다루는 아트숍은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모두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건너편 노아랑에서는 세계 미술계의 우리 작가들을 소개하기 위한 세계적인 출판사 에술린의 미술서적 출간에 맞춰 이번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한국 현대 거장 9인전인데요.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국 화단을 지배했던 모노크롬, 즉 단색화를 주제로 김창렬, 박서보, 하종현 화백 등 대표 작가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아랑은 내년 2월에 중국으로 이 전시를 순회전을 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해외 미술관 전시까지도 앞두고 있어서 우리 화가들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고요. 국제 아트페어에도 지속적으로 출품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적인 미를 또 세계를 확대해 나가려는 움직임 참 고무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중국이라든지 또 이런 아시아 시장을 잘 활용한다면 침체에 빠진 우리 한국 미술 또 불황을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미술 애호가들이 인사동을 많이 찾는다고요? 네, 예술을 사랑하는데 나이는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투자처로서 미술이 부각되면서 젊은 컬렉터로 저변이 확대됐습니다. 화랑들도 이에 발맞춰 각각의 특성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진을 전문으로 다루는 김영석 사진화랑, 갤러리 룩스 같은 경우는 인사동의 새로운 한 축을 잡고 있습니다. 1999년에 개관한 갤러리 룩스는 사진전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진 작가들을 활발히 소개하면서 신진 작가 지원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굴 지원받은 정경자, 김주원, 박찬민 씨 같은 유망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업화에 대한 냉철한 시각을 담은 손병규 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인사동의 랜드마크가 된 인사아트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5개의 전시장과 2개의 특별 전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시 백화점인 셈인데요. 예술의 생활화, 미술의 대중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전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갤러리 쌈지가 있습니다. 아트 상품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지하 1층에서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만큼 쇼핑만 할 것이 아니라 전시도 관람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인사동에 가면 전시 백화점 같다라는 그런 좋은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백화점에는 시계가 없잖아요. 인사동 돌아다니면서 미술 작품 보다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싶을 정도인데 특별히 주말은 피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인사동 화랑들은 전시 오프닝을 대부분 수요일에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엔 전에 열렸던 작품 철수와 새 작품의 전시가 분주하게 오가는 풍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제대로 된 관람을 하시기 위해서는 화요일은 피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관람료는 모두 무료니까요. 화랑 일정을 중심으로 시간을 내셔서 재테크를 위한 식견도 쌓고 또 문화적인 여유도 즐기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만에 진짜 큰맘 먹고 갔는데 그날이 때마침 화요일이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요. 수요일 이후로 계획을 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미술품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인사동에서 화랑들 간의 공동으로 문화 행사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홍대 클럽데이 같은 것도 좀 연상이 되는데요. 인사미술제라고요? 네, 화랑들이 개별적으로는 경쟁 관계지만 결국은 문화사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시작된 것이 인사미술제인데요. 지난해 첫 회에 이어 올해도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화랑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7월에 열흘가량 열려서 활기를 선사했습니다. 참여한 여러 화랑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트페어와 비슷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작품들을 선보이는 점은 비엔날레와도 비슷합니다. 자칫 상업지구로 흘러갈 수 있는 인사동의 정신을 지키고자
시작한 인사미술제이기 때문에 참여 화랑의 경우 기획전만을 중심으로 3년 이상 운영된 화랑으로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10년 전보다 예술가나 화랑들이 조금씩 인사동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 더욱 값져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사미술제 올해 놓치셨다면요, 내년을 기약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갤러리 특구 첫 번째 시간으로 한국의 유서 깊은 미술거리, 미술 재테크의 1번지 인사동 둘러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투자할 때도 그런 분 꼭 있죠. 하지만 공부 없이 또 소신 없이 좋다는 소문만 따라갔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인데요. 오늘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를 통한 미술품 사고 파는 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갤러리 눈의 박이찬국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미술 재테크에 능한 분들의 추이를 보면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을 사기 전에 내가 이 작품을 언제 사서 언제 되팔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이제야 우리나라에서도 작가 프로모션을 위한 기획사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세계 미술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매니저들이 생겨나면서 앞으로 단기 투자도 고수익을 올릴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투자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러려면 미술품 투자에 대한 단기와 장기 투자에 대한 사전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미술계가 보다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런데 그 단기 투자의 경우에는 그만큼 또 리스크를 많이 감수해야 되지 않나요? 위험할 것 같은데. 네, 리스크가 크다는 건 그만큼 고수익도 예상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무턱대로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되겠죠. 4, 5년 동안 미술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문 투자가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병행하던 강남의 한 주부는요, 우연한 기회에 대한공간의 파티에 초대받아 갔는데요. 평론가들과 큐레이터들이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요, 작품을 그냥 믿고 구입했습니다. 즉 리스크가 높은 작품을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3년 뒤에 그 작품을 살펴보니까 그 작품을 그린 작가가 메이저 갤러리의 전속 작가가 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옥션에서 팔아가지고 3배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분은 이런 경험을 토대로 대한공간 위주의 전시와 기획전 위주의 갤러리를 다니면서요, 작가와 평론가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살펴듣고, 그리고 그 평론가들이 혹은 작가들이 추천하는 그 큐레이터의 말을 듣고 저렴한 가격으로 본격적으로 미술품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30여 점을 수입해서 3달에 한두 점씩 팔아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고 비싼 가격의 수익을 올린 작품은 한 20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요. 네. 대개 투자한 지 한 2년 후부터 수익이 평균 2.5배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이런 투자를 시작할 당시에 하이리스크라는 점 때문에 주변 분들이 많이 말려졌다고 하시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이 작품에 투자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가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큰 수익을 올려준다는 예가 되겠죠. 이분의 경우에는 현재 옥션 회사들 사이에서 아주 큰 손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작가에 대한 철저한 시장 조사 그리고 계획이 바탕이 된 단기 투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거나 주변 전문가의 도움이 많이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하고 주변에서 그냥 좋다 저 그림 돈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투자를 한 이런 묻지마 투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말하자면 이런 건데요. 미술품이 돈이 된다는 말에 현혹되거나 신문에 난 전시회가 유명하다더라, 또는 공모전이나 뭐 여러 군데 그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주변에 흘린 말에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인데요. 혹은 전시회에 놓인 유명 인사들의 화분과 화환을 보고 그 작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미술품은 유명 인사와 친하다고 해서 신문에 난 기사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실례로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는 김모 사장님은 신문이나 주변에서 그 근거 없이 떠도는 그 말을 믿고 미술품을 구입한 뒤에요, 몇 년 뒤에 옥션에 작품을 한번 위탁을 신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위탁을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었지만 해당 작품의 작품성과 평론이 그리고 기존에 인정받은 작품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콜렉터들이 없었다는 게 아주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흔히 국전이라 불리던 전람회가 이제는 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이 전람회에서 큰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작가의 작품이 인기를 끌거나 미술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모전에서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작품의 가치와 일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 사례를 통해서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밖에 단기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항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네, 단기 투자에서 눈여겨볼 점은요. 해당 작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작업에 대한 작가의 태도 그리고 품성은 어떨지가 중요한데요. 미술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작품성과 평론가들의 의견은 물론이고요. 작품성 위주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의견에 도움을 받으면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술 관련 심포지움이나 토론회 같은 데 자주 참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술 투자를 혼자가 아닌 몇 명의 주변 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하면은 해당 작가를 같이 후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는 미술에 대한 공부와 더불어서 비평가들과 큐레이터 그리고 좋은 작가들을 사귀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단기 투자는 예쁜 그림만 많이 사람들이 구입을 했었는데요. 예쁜 것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미술은 다양함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요. 피카소건 고흐건 모든 작품이 다 예쁘거나 비싼 건 아니니까요.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도 10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양하게 작품들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곧 예쁜 것과 다른 것에 골고루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주식처럼 미술 투자도 분산 투자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작가의 하나의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게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작품 또한 그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고요. 덧붙여서 미술 투자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도 새로운 팁으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안정적인 투자하면은 뭐니 해도 장기 투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장기 투자가 미술 투자에서는 정석으로 불리는데요. 작품성과 함께 미래가 안정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한 후에요.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흐른 뒤에 옥션에서 거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트 펀드에서는 7년 기준일 때 작품의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단기 투자의 방법 역시 장기 투자와 통용이 됩니다. 단기 투자의 방법을 적용하면서 장기로 투자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20년 전에 구입한 2점과 10년 전에 구입한 작품 3점으로 작년에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갯마을로 유명한 오영수 씨의 아들로 있는 민중미술 작가인데요. 오윤 씨의 작품을 제가 구입을 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 되셨고요. 이분의 작품을 옥션에서 팔아서 몇십 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 10년 전에 구입한 내고 박생광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해가지고 팔았었는데요. 제 고향이 진주에서 그런지 고향 출신의 작가에 대한 평과 작품성을 많이 주변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네. 장기 투자는 이렇듯 무엇보다도 작품성과 그리고 미술사에 기록될 정도의 작품의 구입이 적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연구를 잘 해가지고요. 한 푼이라도 쌀 때 구입을 해야 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적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대표님이 몇 배 수익을 올리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아마 뭐 해안도 갖고 계시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작품을 사놓고 되팔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그런 것이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간에는요, 웬만하면 옥션을 통하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모두 적용되는 얘기인가요? 네, 일반 미술품 투자자들은 대한공간이나 갤러리 그리고 옥션에서 구입을 하는 게 좋은데요. 단 갤러리와 대한공간에서 구입할 경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만큼 위험 부담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미술 투자는 옥션인데요. 옥션에서 구입한 작품은 3년 내지 4년이 지난 뒤에 다시 옥션에 내다 팔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션에서 구입한 작품들은 옥션에서 다시 팔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네. 그 신뢰로 거래를 하는 곳이 옥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옥션에서 구입한 작품 아니더라도 갤러리나 다른 곳에서 구입한 작품들도 작품성만 좋으면 옥션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파는 미술 시장의 최고의 꼭지점이라고 불리는데요. 옥션에서 구입하지 않은 작품이라도 옥션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처럼 그 미술 시장에서는 삼각형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삼각형의 그 꼭지점, 이것을 바로 옥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옥션에서 구입을 하는 그 작품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이 더 크기 전에, 그리고 지금처럼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일수록 더 구입할 기회가 다가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제가 좋아졌을 때 다시 옥션에 내면은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옥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술품도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모두 그에 따른 밑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된 과정들만이라도 차곡차곡 밟아나간다면 미술품을 사고 파는 기본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갤러리 눈의 박이찬국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헬로 머니코치 순서인데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은 특별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부라고 합니다. 과연 이 부부의 노후 설계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목동에 사는 결혼 10년차 기찬 씨 부부. 몇 년 전 재테크용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현재 가족은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다. 자, 아빠표 쿠키 완성이다. 와, 역시 아빠가 만든 쿠키가 제일 맛있어. 그래 얼른 먹고 공부해야지. 그런데 우리 당신은 무슨 신문을 그렇게 열심히 보시나? 응? 아 여보, 아무래도 우리 아파트 파는 게 낫겠어. 왜? 조만간 재건축도 시작인데 공사 끝나고 다시 우리 입주할 때 그때쯤 팔아야 집값이 오르지. 아무래도 국제 경기가 심상치 않아. 지금 파나 나중에 파나 값이 오르진 않을 것 같거든. 어차피 지금 팔아도 1억 넘게 이익을 보는 거니까 더 욕심부릴 필요 없잖아. 하긴 뭐 남들은 집값 떨어져서 손해봤다 그러고 우린 그래도 남는 장사 한 셈이지 뭐. 그래, 이참에 은행이자도 다 갚아버리자. 부부는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은행 대출금을 정리할 계획을 세웠다. 며칠 뒤 결혼기념일을 맞은 기찬 씨 부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멋진 은퇴 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여보, 우리 애들 다 키워놓은 다음에 뭐하지? 멋진 계획이 있지. 열심히 돈 모아뒀다가 당신이랑 같이 세계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 와, 애들은 뭐 알아서 살라 그래. 정말? 당신 그럴 만한 돈 있어? 지금은 없지. 근데 우리 은퇴 자금 열심히 모으고 있잖아. 또 얼마 전에 펀드도 리모델링 했잖아. 눈 딱 감고 10년만 장기 투자해보려고. 아마 10년 뒤엔 크게 불어있을 거다. 자기 멋지다. 우리 나중에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도 꼭 가보자. 그래. 앞으로 딱 20년은 열심히 돈 벌고 그 다음엔 당신이랑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날 거야. 20년 뒤 멋진 은퇴 계획을 세운 기찬 씨 부부. 그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과연 어떤 재무 계획이 필요할까? 네, 은퇴를 한 뒤에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신 분인데요. 과연 이 부부의 멋진 은퇴 계획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엉클즈 아카데미의 조경만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부부의 멋진 은퇴 계획 얘기하기 전에 현재 부부의 수입 지출 현황 그리고 재산 규모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예, 먼저 남편의 수입이 매월 500만 원이고요. 여기에 세를 놓은 집에서 매월 30만 원의 추가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지출을 살펴보면 저축으로 100만 원, 보험에 23만 원, 예, 생활비는 137만 원, 그리고 아이들 학원비가 적지 않네요. 사교육비죠? 14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집을 사면서 대출로 받은 은행이자가 120만 원이 나가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정확하게 맞는 가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가진 재산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 월세를 주고 있는 재건축 개발용 아파트가 6억 5천만 원, 그리고 장주마 저축에 들어있는 2천만 원의 금융자산이 있고요.
CMA 통장의 예비비도 2,300만 원이나 들어있네요. 근데 나중에 내줘야 될 월세 보증금이 6천만 원,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이 2억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제외하면 순수한 재산은 5억 6,300만 원이 되네요. 와, 그동안 사연 보내주는 분들 가운데 가장 지금 현금 보유량이 많은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많은 현금을 모두 CMA 통장에 넣어두는 건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반절은 조금 의미가 있고요. 반절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얼마간의 긴급 예비 자금은 일정 부분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이 좋고 효과적인 재테크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긴급 예비 자금을 고려하지 않으면 의외의 경우에 황당한 일을 당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정도의 소비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그 정도는 이자를 포기하더라도 지금 이분처럼 CMA나 MMF 같은 유동성 상품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안정적인 교사나 공무원 이런 분들은 조금 금액이 적어도 예를 들면 한두 달 정도의 여유 생활비는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예비비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지금처럼 CMA 통장에 두고요. 네. 나머지 1,300만 원은 이자가 높은 요즘 한 7, 8% 주니까요. 상호저축은행에 묶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월급 정도 되는 예비비는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현재 부부가 강남에 집을 한 채 사뒀거든요.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데 지금 내 집 마련 계획 따로 갖고 있지 않단 말이죠. 괜찮을까요? 예, 주택에 대해서 중산층이 특별히 주거용 주택으로 재테크 차원에서 볼 때 두 가지 의견이 사실 팽배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한국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이유가 인구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베이비붐이 결혼할 때 또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커서 조금 집을 넓힐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상승한 그 재테크에 부동산으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 그런 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정확하게 예측되고 좀 믿는 소신이 있는 분이라면 좀 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죠. 앞으로 집을 중심한 재테크가 좋다에. 네. 그래서 부부가 이미 아파트를 통해서 상당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제 정도면 아파트를 팔아서 대출금을 받고 갚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재테크 차원을 모색하는 것도 나쁜 결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을 지금 보셨다면 불안한 앞날에 기대를 거는 것보다 조금 편안하게 지금 팔고 다른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것도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만약에 팔게 될 경우 은행 대출을 갚고서도 지금 보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돈이 남거든요. 앞으로는 뭐 당분간 전세로 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뭘 해도 좋은 여윳돈이 될 텐데요. 이 돈 어떻게 좀 잘 굴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몇 가지 대안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일단 1, 2년 단위의 상호저축은행에 넣어두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부부 명의로 활용해가지고 한두 곳 정도의 상호저축은행을 찾는다면 5천만 원 범주 내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7, 8% 이자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펀드를 통해서 4, 5년 시간 정도라면 충분히 기대하는 수익률을 얻을 정도의 투자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도 좀 불안하다고 한다면 은행에서 최근 많이 발행하는 5, 6년 만기의 후순위 채권도 7% 후반대 수익률을 주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펀드 시장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한 전체의 10%, 20% 정도는 좀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라도 분할 매수 전략을 통해서 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투자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4, 5년 정도 후에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청약 저축 제도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용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미 집을 사신 분들이라 청약 통장을 없애신 것 같은데 집을 다시 팔게 되면 청약 통장부터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부의 희망사항인 행복한 은퇴 생활 파티를 좀 얘기를 해보죠. 먼저 지금 부부가 하고 있는 은퇴 준비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현재 부부가 남편과 부인 각각 명의로 20만 원씩 연금 저축을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남들보다 일찍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노후 준비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금저축은 아시는 것처럼 비과세저축하고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도 추천하고 싶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가적인 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연금저축 제도가 그런 실질적인 수익률을 만족할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금저축제도 중에서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증권회사 쪽의 연금 펀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런 은행, 증권, 보험의 연금저축제도는 서로 상호 간에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선의 상품이 어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이전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 이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은퇴 후에 세계여행 비용을 포함해서 1년에 약 한 3천만 원 정도 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 금액 쓰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얼마나 돈을 모아야 되는 건지요? 예, 참 멋진 은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부십니다. 현재 부부의 나이를 40세로 보고 은퇴 시기를 65세로 가정하면 그리고 부부가 사망하는 시기를 90세로 잡았을 때 필요한 은퇴 자금을 계산해 보면 현재 준비된 노후 자금은 국민연금이 아마 전부일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 경우 매월 필요한 돈 아까 말씀하신 연간 3천만 원이면 월 250만 원이 되죠. 한 30% 정도는 국민연금에서 75만 원 정도죠. 해결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나머지 175만 원 정도가 매월 필요한 돈으로 스스로 준비하셔야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현재 물가 상승률 좀 고려를 하고 수익률을 8%로 예상을 한다면 매월 80만 원씩 20년을 불입을 하고 5년간 똑같은 수익률로 운용을 한다면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계산은 금융상품만을 전제한 거기 때문에 은퇴 시점에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신다면 좀 다른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퇴 자금을 준비할 때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퇴 시기 또는 기대 수익률 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2, 3년마다 내 계획이 잘 돼가고 있는지를 한번 수시로 확인해보고 점검하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매달 80만 원씩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돈을 쓴다. 정말 적지 않은 액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니까 부부가 이제 집을 팔게 되면 매달 나갔던 120만 원이라는 은행 대출 이자 부담 이제는 지지 않고요. 또 그만큼 저축 여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노후 자금 마련 준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부의 씀씀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종신보험을 조금 리모델링한다면 10만 원 정도로 부부 합해서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손보험에 가입을 우선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자금이 그렇게 특별히 필요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중기자금 마련을 위해서 적금을 조금 줄이고요. 20만 원으로 적립식펀드에 1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시기를 권하고요. 현재 들고 있는 연금저축 4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회사 연금펀드로 바꿔보시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한 액수가 모인 장기주택 마련 저축도 한 3만 원으로 낮추시고 만약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장기주택 마련 펀드에 7만 원을 신규로 개설하셔서 넣으시면 그것도 또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 교육비하고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장기적으로 변액유무살 보험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그런 대안이 마련될 거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빚을 다 갚고 나니까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 기대가 됩니다. 자, 끝으로 이 가정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사례자는 내 집 마련을 뒤로 미루고 은퇴 준비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들 따라가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는 것이 왠지 보기 좋고 드문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은퇴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계획을 세워놨다 해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나 물가 상승률 또 자기가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앞으로 좋은 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세계 여행을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처럼 제가 확신이 듭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머니코치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조경만 대표님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펀드 불안전 판매로 인한 투자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 판매가 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집중 점검키로 하고요. 특히나 미스터리 쇼핑법을 도입해서 불안전 판매를 한 직원들을 징계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한테 좀 더 상세한 펀드 설명 기대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